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 바리스타 뉴스 백 브리핑 오늘 함께 하실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시사저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지인의 녹취록을 입수해가지고 좀 통화 내용 이런 것들 좀 폭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좀 자세히 짚어볼게요. 어떤 그 구독자분께서 시사저널도 좀 의도를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무시하자니 좀 예,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허재영 기자가 좀 분석해달라고 댓글을 남기셨던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봉현 전 회장 쪽도 아니고 검찰 뭐 조중동 뭐 이런 쪽 편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객관적인 중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탐사보도 기자의 또 제가 일가견이 있는 전문성을 가졌던 한겨레 출신 기자잖아요. 그래서 탐사보도 기자의 관점에서 이 시사저널의 폭로 내용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제가 분석을 차분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사저널의 주장대로 김봉현 전 회장의 신빙성 주장의 신빙성이 막 흔들리거나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시사저널이 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한 5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 좀 내용들이 좀 폭로가 좀 돼가지고 좀 이거 많이 좀 양이 많고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로만 정리해드릴게요. 김봉현 가 지인의 이제 녹취록인데 이게 좀 가치가 있는 게 보도 가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3월 달쯤에 올해 3월 달쯤에 김봉현이 막 도망 다닐 때 지인과 솔직한 어떤 이제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기 때문에 어떤 작정하고 뭐 이렇게 그죠? 감옥에서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편지 쓴 거 그걸 우리는 옥중 편지를 본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도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시사저널이 좀 너무 과장해서 좀 전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서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뭐 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폭로했다. 그렇게 이제 대화 나눈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시사저널이 그렇게 폭로를 했죠. 제가 이제 그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녹취록 원문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걸 근거로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2016년도 선거 때도 민주당 김영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등등등 가서 식당 가서 돈 준 것들이 있다고 기자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씨 이제 후배겠죠. A 씨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뭐 2억 5천만 원 얘기도 좀 하면서 누구냐 그 해수부 장관 김영춘이야. 그때 당시는 완전히 아마 이게 좀 뭐 별거 아니었다. 뭐 새털 같은 존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선거 동원돼서 그때 그거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부산에서 이제 김영춘한테 직접 형이랑 가갖고 가서 돈 주고 왔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사저널이 김영춘에게 2016년도에 2억 5천만 원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정하듯이 보도를 했는데
이건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원래 이제 이게 지금 여론 플레이 하려고 기자한테 이제 기자를 상대로 여론 플레이를 이제 하려고 이제 후배한테 막 설명하는 그런 녹취록이에요. 근데 이게 사기꾼들의 좀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중 편지도 고지고대로 다 믿지 않고 사실관계 검증해 보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 후배한테도 거짓말하거나 좀 과장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김영춘 사무총장도 부인하고 있고 김봉현 씨도 다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를 좀 하기 위해서 후배에게 좀 과장해서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거리두기 하면서 보도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냥 이 녹취록에 감정이입해 가지고 시사저널이 그렇게 보도를 좀 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2억 5천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녹취록을 보면. 그래서 김영춘에게 2억 5천이 갔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심이 이제 들 수는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그 김봉현 씨 쪽이 이제 밝힌 거로는 이 2억 5천만 원 이 얘기는 김영춘에게 준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강세 씨, 전 MBC 광주 MBC 사장인가 그렇죠?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강세 씨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그 김봉현 씨한테 받은 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다. 이 돈이 그대로 김영춘한테 갔다는 뜻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은 오늘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 시사저널 이 녹취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거 말고 그 이전에 누구야 이강세 씨랑 김봉현 씨가 그러니까 이강세 씨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초까지인가 뭐 그때쯤에 돈이 이강세한테 수억대 금액이 계좌로 뭐 그걸로 왔다 갔다 한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강세와의 어떤 돈이 오간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김영춘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김영춘한테 꽂힌 돈이냐. 그렇게 보기는 녹취록 전후상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강세에게 그러니까 2억 5천을 어떤 식으로든 막 한 몇 년간에 걸쳐서 갔는데 그 돈이 이강세가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 녹취록만 봐서는 이게 김영춘에게 간 돈인지 뭐 다른 사람에게 간 돈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2억 5천은 아닐지라도 일부는 김영춘에게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녹취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영춘에게 직접 가가지고 돈 주고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찾아가서 정말 뭘 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2억 5천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면은 이제 시사저널의 보도는 오보가 맞지만 이제 가서 돈 주고 왔다 이 말에 좀 집중해서 보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어떤 현장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죠. 다만 어쨌든 김봉현 씨도 그렇고 김영춘 씨도 그렇고 다 부인은 하고 있죠.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만 조금 김봉현 씨도 지금 밝힌 내용들을 보면 이강세 씨에게 2억 5천만 원 이거 간 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에게 쓰였다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영춘에게 일부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다른 데 쓰였을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다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녹취록 정리해드리고 두 번째 기동민 의원에게 정말 돈을 줬느냐 이 부분도 관심 사안이죠. 지금 이제 시사저널의 녹취록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김봉현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후배한테. 그리고 저 기동민이한테는 2차례에 걸쳐서 거의 억대 갔어. 한 3차례 갔구나. 그 선거할 때. 그러니까
이강세 말고도 기동민에게도 이렇게 돈이 억대에 걸쳐서 이제 갔다는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후배에게 과장되게 얘기를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사기꾼들은 늘 그래요. 과장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동민에게 돈이 갔다. 예, 이렇게 확정해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이 좀 구체적이죠. 그죠? 한 3차례 갔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예, 직접 가서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거의 억대, 한 3차례 갔겠구나. 선거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강세도 검찰 조사에서, 내가 그, 김봉현이 기동민한테 돈 갖다 주는 거를 직접 내 눈으로 봤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보도도 최근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좀 악의가 맞죠. 그래서 이 녹취의 존재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봉현과 기동민 둘 다 준 거를 지금 돈 주고받고 이런 거 한 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 봤자 제3자가 이강세가 봤다라는 그 검찰 진술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동민 의원이 뭐 설사 검찰에 이제 뭐 모르겠어요. 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소환돼서 조사는 설사 받을 수 있더라도 이거는 뭐 물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기소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리고 기소를 설사 하더라도 이건 100% 증거 불충분 무죄 나올 거예요. 어쨌든 다만 기동민 의원이 뭐 2016년 이후에 뭐 김봉현 본 적도 없고 양복 정도 받은 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녹취록만 봐도 이것도 지금 2016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후배랑 대화도.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2016년 이후에 기동민하고 김봉현은 서로 접촉이 일단 드러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좀 결과를 좀 지켜보죠. 다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뭐 후배에게 과장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강세 말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까지 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 번째, 문무일 이제 검찰총장에게 로비를 뭐 했다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또 선정적으로 막 보도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시사저널발로. 이것도 제가 녹취록을 그대로 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여기도 보면 지금 문무일을 직접 만났다라는 녹취가 아니에요. 보세요. 김봉현이 이러잖아요. 후배한테. 야, 이번에도 저 그 라인밀도 광주에 고 아무개라고 있어. 고 땡땡.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찰 브로커 고 씨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검찰 일을 봤다. 지금 요런 녹취잖아요. 그래서 김호수 차관하고 그 고 땡땡하고 굉장히 막역해. 그러니까 문무일하고 고 땡땡 라인 통해서 검찰 일을 계속 본 거야. 그리고 뭐 이번 인사 때도 고 땡땡 통해서 검찰에 인사를 또 청탁하려고 했어. 김호수하고 통화한 근거도 있어. 어쩌고저쩌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 그 검찰이든 뭐 브로커의 세계든 여러 가지 좀 취재를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검찰 브로커 고 씨의 존재는 분명히 있었던 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검찰 관리를 했을 거예요. 이 창구를 통해서. 그런데 이 녹취록을 가만 보세요. 이게 청탁은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대가를 주고 뭐하고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를 청탁하려고 했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청탁을 시도하는 존재들은 주변에 늘 많아요. 없는 게 이상한 사회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뭐 문밀이 뭐 로비를 받아가지고 뭐 뭘 해줬다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의 녹취록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과한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보도했었던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그 드루킹이 그 김경수 지사 통해 가지고 뭐 자기 지인 뭐 변호사 오사카 뭐 총영사 뭐 이런 거 청탁했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당했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드루킹 같이 이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주변에 그렇게 청탁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근데 청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다 부정부패인가요? 아니죠. 그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다 거절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녹취록도 보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랑 뭐 과거에 뭐 본인 김봉현이 지금 만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김호수랑 뭐 차관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것도 김호수도 직접 김봉현하고 막 이렇게 친밀했다기보단 브로커 고 아무개 씨 통해서 그렇게 지금 뭐가 지금 일 처리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강세도 또 거치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랑은 김봉현은 굉장히 관계가 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좀 먼 관계 같아 보여요. 지금 이 녹취록만 보면.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문무일 검찰총장 이야기가 퍽 하고 나오니까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가, 이게 라임 사건 뭐 정권 차원에서 뭐가 터지는 걸 막으려고 문무일까지 동원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검찰 브로커 통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늘 검찰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거, 이 사업가들의 그런 이제 대화인 것 같습니다. 라임을 무슨 뭐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뭐 문물까지 동원해 갖고 뭐 이렇게 볼 정도의 녹취록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과장하는 보도입니다. 다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라임 사건과 관련 없이 그 이전부터 이놈의 브로커들은 검찰이든 어디든 이 모피아들이 됐건 누구든 다 진짜 전방위적으로 관리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인간들을 다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검찰의 도피 조력을 받았냐. 지금 요 내용도 조금 시사전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녹취해서 깠죠. 근데 이것도 좀 보면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김봉현이 이러잖아요. 여기서 버티다가 걸리면 진짜 인생이 뭐 되는 것 같아. 지금 얼마 전부터 형 검찰 친구가 지금 더 급해갖고 난리를 치더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해외 도피, 뭐 신분 세탁, 뭐 이런 거 이제 조언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검사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봉현의 어휘를 보세요. 단어. 검찰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검찰 친구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뭐랄까 직급이 좀 낮은 사람들, 뭔가 좀 누구 땡땡 검사 아니면 땡땡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검찰에서도 좀 직급이 좀 낮은 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얘기할 때 좀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기꾼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맥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그런 거 저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뭐랄까 자기 좀 명예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 수사관급이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관도 아니고 퇴직한 검찰 수사관인데 이제 검찰 브로커처럼 활동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검찰 친구라고 애둘러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감인데 아마 100%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옥중 편지 폭로됐을 때 무슨 수사팀이 직접 뭐 이렇게 김봉현을 도피시키고 뭐 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 편지를 그렇게 좀 이해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녹취록을 보면 수사팀 말고도 아마 다른 그 검찰 쪽 이제 인맥이 이 김봉현 씨한테 도망가라고 그렇게 좀 자기들이 더 급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계속 김봉현은 그죠? 검찰 쪽 로비 창구를 관리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봉현이 라임이 됐건 뭐가 됐건 일단 검찰에 붙잡히면 과거부터 해왔던 그런 것들이 로비 편의 봐주고 한 검찰 수사관이든 검찰 브로커인지 누군지들 막 그 내부 인맥들이 다 같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봉현이 걸리면 수사가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니까 목줄이 달랑달랑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고 검찰 친구들이 자기들이 더 급해가지고 해외 도피를 권하거나 막 그랬던 거를 지금 자기 후배들이랑 얘기한 게 아닌가. 요 녹취록은 좀 그렇게 좀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더 지켜보죠. 그래요. 그 다섯 번째로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지금 보면은 김봉현이
뭐 옥중 편지 뭐 폭로한 거. 그러니까 검찰이 야당 정치인들만 여당 정치인만 팔려고 한다. 그런 거 폭로한 거잖아요. 그 말의 신빙성이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시사저널은 몰아가는데, 일단 요 녹취록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건 살짝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김봉현이 야당은 빼고 여당만 다 조져버릴 거야. 일단 여러 개가 있다 하면서 기자한테 던져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자가 알아서 뭐 스토리 만들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이제 후배들과 한 게 있다. 검찰이 그렇게 여당 정치인, 문재인 정부 쪽만 검찰이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봉현이 애초에 뜻이 그랬다라는 게 이제 시사저널의 보도 취지잖아요. 그래서 김봉현 말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녹취록만 보면 이게 이제 올해 3월 달쯤 녹취한 거예요. 김봉현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뜻을 가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당 정치인 쪽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봉현 씨가 오늘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강세랑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김봉현 씨 막 주변인을 막 고소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을 이강세 씨가 하려고 하니까, 김봉현이 이제 이강세가 이제 여당 정치인 쪽하고 친하니까 이강세를 공격하려면 여당 정치인을 막 공격하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시기였다라고 오늘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3월 달쯤에는 김봉현이 그런 뜻을 가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사저널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김봉현은 검찰에 붙잡힌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자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실토를 했는데, 검찰이 야당 정치인은 관심도 안 두고 여당 정치인만 계속 부르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을 폭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봉현은 언제 구속됐어요? 검찰에 5월에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김봉현이 검찰에서 겪었던 일의 그 진실 여부는 3월 달에 친구랑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당연히 그렇죠. 3월 녹취록은 5월 달에 구속되기 전에 녹취록인데 어떻게 5월 이후에 검찰 내에서 이제 수사 받으면서 겪었던 거를 3월 달 녹취록을 갖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5월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김봉현이 옥중 편지에서 폭로한 건 5월 이후에 구속되고 나서 자기가 겪은 일을 갖고 폭로한 거기 때문에 3월 달에 지인의 그 대화에서는 그 지인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검찰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그죠? 어떻게 알아? 김봉현이나 됐든 김봉현의 후배가 됐든 2개월 후에 벌어질 일이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녹취록에 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사저널이 김봉현이 5월 이후에 겪은 그 일을 가지고 옥중 편지를 폭로를 한 건데, 3월달 그 이전의 녹취록을 가지고 김봉현의 생각이 100%다 이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억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김봉현의 옥중 편지의 신빙성은 이 시사저널의 보도만 봐도 별로 흔들릴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그거는 그냥 이주영 변호사의 바람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사저널이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이주영 변호사의 아마 전략일 겁니다. 왜냐하면 김봉현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이제 시사저널 기자가 이주영 변호사를 평소 알고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사저널에 나온 그 김봉현 후배란 사람이 이 녹취록 제보자인 것 같은데 재판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변호사랑 얘기해서 이렇게 시사저널이 녹취록 입수해서 보도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시사저널 보도를 제가 다 엉터리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김봉현 씨가 접근해서 관리한 흔적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업가들은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사저널 보도를 좀 걸러서 볼 게 뭐가 있냐? 원래 사업가들은 후배들 또는 조직원들한테 좀 그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녹취록 그대로를 다 진실이라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강세 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 사람 이강세 씨가 강기정 수석을 뭐 만나고 왔다,
이강세가 강기정을 만나고 왔다라고 이강세가 강기정을 만나고 왔다고 김봉현은 후배에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강세가 강기정을 만나고 왔다고 김봉현에게 한 얘기를 후배에게 전해준 것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세는 김봉현에게 뭐 돈을 받은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돈 받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도 뭐 로비를 했든 뭘 했든 했다고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기정을 실제로 안 만났는데 만나고 왔다고 김봉현에게 둘러댔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김봉현한테 항의를 안 받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강기정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근데 지금 시사저널은 그냥 후배의 녹취록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전해지는 와중에서 과장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사업가들의 특성상 후배들에게는 과장되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강기정이 정말로 김봉현의 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제가 볼 때는 별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드루킹 사건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때도 드루킹이 똑같이 그렇게 그 조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랑 되게 가까운 것처럼 자기 말은 다 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직원들에게 자기 그 경공모 조직원들에게 측근들에게 말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건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드루킹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 유지하고 그러려면 그런 거를 아마 과시를 했어야 됐겠죠. 내가 김경수 지사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오사카 총영사 제안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되게 가까운 것처럼 얘기를 후배들한테 늘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조직 내 영향력 같은 걸 유지하니까. 그래서 김봉현 씨도 자기 후배들한테 내가 강기정도 움직일 수 있고 이강세가 뭘 했고 뭐 했고 이렇게 다 자기가 직접 다 조종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는 거예요. 녹취록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사저널 녹취록은 우리가 참조해서 보되 뭘 참조해요?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김봉현이 접근은 했구나. 뭐 꼭 라임을 떠나서 이것저것 참 로비 많이 한 모양이구나. 수사 결과 지켜보자. 재판 결과 지켜보자. 요렇게 이제 그 거리두기 하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봉현 신빙성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왜? 5월 이후에 3월 녹취록 말고 5월 이후에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폭로한 거기 때문에 이 시사저널 녹취록 가지고는 김봉현의 신빙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김봉현이 어디 로비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 시사저널 같은 보도에 자꾸 프레임 전환 같은 거에 말리면 안 돼요. 우리가 김봉현의 폭로, 옥중 편지 그거에 관심을 가진 건 뭐 때문입니까? 김봉현이 어디 로비했냐? 이거보다도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 여야 다 로비 고백을 내가 했는데 야당은 빼고 여당 정치인만 불어. 검찰이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기정 정도만 쉽게 좀 잡게 해달라고 이주형 변호사 통해가지고 그렇게 설득당했다라는 거. 그거에 우리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여권을 겨냥해서 하려고 했다라는 거. 왜 그렇겠어요? 검찰개혁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 흔들어가지고 그런 검찰의 악의적인 의도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김봉현의 옥중 편지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꾸 막 시사저널은 어디다가 로비를 했네 뭐 했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프레임 전환이 돼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김봉현 옥중 편지의 의미는 검찰의 문재인 정권 흔들기 여권 겨냥 수사 의혹 이 프레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사저널의 보도가 아주 엉터리는 아니지만 이 시사저널의 보도가 너무 강조되면 프레임 전환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사저널 보도 다음 사보도 전문기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객관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 그 허재현 TV가 구독자 수가 자꾸 줄어요. 왜 그런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일주일에 한 평균 10명 이상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독자 수 신경은 안 쓰는데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물론 뭐랄까 그죠? 제가 이 개인 방송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랄까 진영주의 타파하고 기계적인 중립도 물론 타파하고 어떤 질적 균형과 올바른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요즘 우리 사회의 공공 대한 채널로서 제가 그렇게 키워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막 엄청나게 인기를 막 그죠?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는 순간 방송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구독자 수 뭐 이런 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도 줄어들어서는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줄어드는 것만 좀 최소한 좀 막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공공 자산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주변에 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 방송은 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감사히 받고 있고요. 허재현 TV 유튜브 채널 후원 정기 후원도 좋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 후원 회원 가입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읍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